금요일은 원래 저희가 이제 코너명이 이제 기하학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오늘은 아마도 금요 축구 정치학개론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벌써 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그리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우리 박문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근황 좀 여쭤볼까요? 네. 예,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일단 제 채널에서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또 열심히 가고 있고. 네네. 최근에 또 A매치가 또 있고 그래서 예. 국가대표 경기도 또 보면서 이야기도 했었고요. 예. 일주일 뒤에는 미국 가서 손흥민 선수 LA 경기도 좀 보고. 와. 간 김에 옆에 있는 야구 오타니도 좀 보고. 예.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워낙에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또 인기이기도 하고 다들 아시는 채널인데 이게 실제 막 이렇게 유럽 여행도 여러 번 가시고 네네. 이 어떤 이걸 뭐 이제 상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행을 같이 가서 축구도 보고 뭐 이제는 야구까지 보고 또 박문성 해설위원과 거의 매일 붙어 다니는 거죠? 네네네. 그냥 노는 거예요. 아, 같이. 노는 겁니다. 그거 이제 해보시니까 장점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가면 저희가 이번에 한 9차 정도 되는데 네. 앞에 갔던 차수에 거의 다 보면 꼭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니까 경기장 앞에 어딜 갔어요. 네. 뭐 토트넘 경기장 앞에 가거나 맨유 경기장 앞에 가거나 어디 경기장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우시나 했는데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상이 다 빡빡하고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탈출구나 아니면 내 버킷리스트로 다 꿈을 꿨던 거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내가 한번 가서 거기서 봐야지. 나에게는 되게 이렇게 꿈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 눈앞에 딱 펼쳐질 때 그냥 이렇게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감동이 올라오고. 네, 그냥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그럴 때 저는 되게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크게 해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와서 누군가에게는 저 평생의 지금 버킷리스트를 함께 내가 옆에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저희가 달트라고 불리는데 가장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달트는 어떤 줄임말인지 달순의 트래블. 달순의 트래블. 네네네. 여행 간다. 축구 여행 간다. 야, 그거를 벌써 이제 9차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이 10차? 이번에 아마 제가 9차인지 10차인지 좀 헷갈립니다. 네. 횟수가 많으니까. 네네. 유럽으로만 계속 가다가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을 해서 이제 미국 가서 손흥민 경기도 보고 또 같은 동네니까 오타니 경기도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런 거의 경우에는 원래 한번 갔던 분이 자주 또 재방문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N차가 있습니다. N차가 있어요. 있죠. 가셨던 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좋으니까 또 그러는데 가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경쟁률이 좀 세요. 아, 그래요?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야 됩니다. 달트. 야, 달트. 여러분들 달순의 라이브에서 달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인기 변호사는 요즘 근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달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미 마감이 돼서 저도 사실 신혼여행을 못 갔거든요. 이게 사실 신혼여행을 달트로 다녀와요, 그러면? 달트를 한번 나중에 저도 이게 빨리 광속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옛날에 축구 좋아했거든요. 그 올드 트래포드. 박지성, 박지성 선수 딱 유니폼 들고 그 감독님 성함을 까먹었네. 알렉스 퍼거슨. 퍼거슨 감독님. 퍼거슨 감독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찍었던. 그때 저도 제 가슴이 막 웅장해가지고 대단했죠. 대단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걸 직관으로 보시는 분들 얼마나 가슴이 좀 벅차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여튼 저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은. 실제 저희 달트를 가셨던 분들이 참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연령도 다양하시고 직업군도 다양하셨는데 실제로 신혼여행을 저희로 오신 분들이 계시죠.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을 어디 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딱 뜨는 걸 보고 두 분 다 축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로 가자. 이거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네, 모두가. 그래서 정말 저희 돌아다닐 때 계속 결혼 축하합니다. 계속 그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진짜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특별한 추억이네요. 신혼여행을 달트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광클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내년에 신혼여행을 갈 거기 때문에 한번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가요, 좀. 왜냐면 둘이 같이 유튜브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가야 저도 좀 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연동형입니다, 연동형.
저희가 이분이 신혼여행을 안 가셔가지고 예. 저도 좀 모시고 어쨌든 근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 야시장의 이제 근황이라는 거 지금 이제 가로 라이브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실험을 하고 있어요. 세로 라이브도 같이 나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로 보시기 불편하시면 가로로 오셔서 넘어오셔도 되고 가로 보다가 이게 좀 약간 뭐 변화를 주고 싶으면 세로도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금요일이니까. 불금입니다. 자, 가로에서 보시는 분들, 세로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드리고요. 자, 오늘 또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을 모신 이유가 늘 그렇지만 이제 우리 박문성 위원도 이제 아실 거예요. 아, 내가 나오는 날은 아마도 내 친구 훈식이가 오늘 특별한 활약을 한 날일 거야. 훈훈한 활약이죠, 훈훈한 활약. 훈훈한 활약을 한 날일 거야. 아마 이제 좀 예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섭외 전화가 왔을 때 또 훈식인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국가대표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 맞아요. 국가대표 얘기도 하죠. 제가 뭐 사실 비서실장님 얘기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우리가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국가대표 축구 얘기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얘기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인천공항에 갔죠. 예, 네.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근로자들 316명을 태우고 도착을 했고 오후 3시 반쯤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이제 마중을 나가서 뭐 어떤 분을 좀 끌어안으시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상당히 좀 뭐랄까 그분들에게도 우리 근로자분들에게도 감동이었겠지만 보시는 국민분들에게도 아주 뭐 보기 좋은 모습인데 비서실장이 공항까지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워낙 큰 이슈였고 네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비서실을 다 지금 혼자 또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 자체가 7일 만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죠, 316명 네. 현재 이제 돌아오신 건데 이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우리가 그 중요도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겠는가. 네. 정말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또 국격에도 많은 또 상처를 입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더 아주 긴밀하게 또 아주 면밀하게 잘 대처를 해서 네. 그래도 이렇게 참 어려운 국면을 잘 해결해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래 또 잠을 많이 못 주무신다고 하던데 요 최근은 더 아주 긴박하게 아마 더 경무에 좀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또 많은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마 높은 평가를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라는 뭐 그런 입장도 발표했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딱히 뭐 이렇게 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질의응답 Q&A도 공항에서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그 외교 사안 이런 것들도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여의도에서는 뭐 꾀돌이 뭐 이런 별칭도 있다 보니까 민감한 질문에도 답변을 잘 피해 나가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기자들이 보기에 큰 부담 없는 답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뭐랄까 좀 서글서글함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역량도 좀 있지만 질문이 좀 다소 공격적인 것도 잘 우회적으로 이렇게 비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옛날에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네네. 제 영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 강훈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어땠을까? 제가 이제 학생 때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강훈식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현실 정치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이제 2명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국노총의 공공노름위원장 하는 이지용 위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2명을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너희 둘은 현실에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사람들과 좀 세상을 바꾸는 일 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친구입니다. 뭔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무엇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그때도 좋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더 본질적인 건데
우리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회를 하거나 학생운동을 하면 그 특유의 그 집단의 언어들이 있어요. 어렵고 딱딱하고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들을 쓰죠. 가령 혹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좀 뭐 예를 들면 뭐 그 나이 때 뭐 정세, 네. 뭐 전선,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정세, 전선, 뭐 이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잘 하고대중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활동한 사람들 하고대중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이제 뭐 그때 훈식이는 그런 표현 안 썼어요. 그냥 우리 친구들, 뭐 그냥 되게 아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대중 속에서 사람들 안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자기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걸 또 구체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이러면 실제로 세상을 좀 바꿔보는 일을 하면 어떨까. 대중들에게 인식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대중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혼자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똑같네. 똑같네.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사실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님하고 아까 또 한 분 친구분 또 두 분 이렇게 딱 꼽으셨다 하셨는데 마치 이건 스카우터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께서 그 박지성 선수를 발굴을 한 거잖아요. 명지대 있을 때 딱 발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활약하면서 히딩크 감독한테까지 연결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야, 이렇게 또 전략기획 능력을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 발굴을 하셔가지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또 전략기획을 오래 하셨거든요. 오래 했어요. 맞아요. 전략기획위원장을 실제하셨죠. 또 지금 또 이제 대통령 비서실을 또 아주 그 기획을 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까지 잘 하고 계신 걸 보면 우리 박문성 위원님의 그 스카우터로서의 그 안목 이거는 거의 허정무 감독님과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박지성 선수를 발굴한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저는 그게 좀 딱 와닿는데요. 저희는 항상 박문성 해설위원 쪽으로 쏠려갑니다. 방금 스루패스 괜찮았어요. 그럼요. 좋았습니다. 쿠션 받아가지고 저는 뭐 이제 해설위원님의 그 어떤 탁월한 감각과 이제 관점 이제 이 그 비서실장을 만든 데는 박문성이 있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연결.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진짜 그 똑같은 모습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뭐 비서실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 쇼츠가 되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초선 때인가였던 걸로 기억해요. 초선인가 재선 때 그때도 제가 그때 같이 나갔을 때 학생 때 현실 정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다.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똑같죠 지금도. 근데 이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잠깐 표현했습니다마는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안 하거나 아니면 말을 돌려버리거나 하면 될 텐데 굉장히 어떤 앞에 있는 기자분들을 충분히 이제 배려하면서 기자분들 공감할 수 있게끔 답변을 좀 우회적으로 비껴나가면서도 하시는 걸 보면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좀 했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316명이 전세기 타고 와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국가 이제 고위공직자가 비서실장인데 이 문제가 사실 난제이기도 해서 왜냐하면 미국 쪽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우리 근로자들을 이제 푸대접해주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망을 사실 뭐 비서실장이 받을 수도 있는 자리고 물론 마중 나왔으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원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앞으로 꼼꼼하게 한미 관계 챙겨보겠다. 새로운 비자와 체류 자격 시스템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또 비서실장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좀 대처를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언급을 좀 해봤고요. 그 오늘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안타깝게 사망한 맞습니다. 현직해경 장례식장을 가서 빈소에 가서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울먹이고 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냥 사람들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있으면 그대로 슬퍼합니다. 즐거우면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아마 보는 분들도 그래서 그게 그대로 비춰질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고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난 친구입니다. 뭐 실제 오늘 이 두 가지의 장면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상징적인 장면이었고요. 아까 이제 해설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고 이재석 경사의 빈소.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갯벌에 70대 남성이 고립됐는데 본인의 이 어떤 구명조끼를 그분에게 넘겨주고 본인이 또 실종되셔서 경사님께서 실종되셔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인 1조 원칙이 또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요 대목도 이제 우리 국가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교 문제로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신규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 건데 대미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근로자들 푸대접을 넘어가지고 인권 유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이미 뭐 저기 관세 계약서에 이미 다 서명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두고 일본은 이렇게 이게 앞서 나갔다라기보다는 일본 내에서도 완전히 이제 뭐랄까 퍼주기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 서명을 안 했죠. 안 하고 따질 건 따져보고 서명하겠다는 얘기인데 대미 관계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그 축구에서는 빠른 게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차두리 선수. 네네. 아니 오른쪽에 재밌게 표현을. 네네네네. 그러니까 빠른 게 좋지만 이게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느린 게 좋다. 빠른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거의 차두리 선수보다 더 빨리 지금 나갔어요. 사인업에서 해버렸거든요. 네. 이 계약은 망한 계약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 잘 해 오셨고 이제 물론 첫 관문입니다만은 잘 넘어갔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이 압박이 상당히 거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인을 하기에는 거의 매국적 계약 수준의 이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트럼프를 오히려 더 우리가 역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세 가지고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데 일본은 굴복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 관세에서 굴복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방위비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도 또 뭐 무기 사라고 또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뭐 거의 주권 국가로서 의미가 없는 거의 뭐 미국에 거의 호구 잡히는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또 트럼프의 지금 전 세계에 대한 이 세계 전략이 좀 매우 잘못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번 좀 벼랑 끝 전술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제와 안보인데 경제에서도 지금 이거는 완전히 불공정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할 이유가 없고 안보의 측면에서도 사실 주한미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만은 주한미군 우리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미국도 지금 아시아 전략을 짜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력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전시작 정권 회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능력도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시작 정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 외교할 때 령이 서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 군대도 스스로 운용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해외 정상들이 만나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지리적인 이점과 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전 최대한의 레버리지로 써야 된다. 그럼 저는 또 역으로 트럼프를 저는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들어서라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거의 다 본인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나. 전 일본이 매우 잘못했다고 봅니다. 좀 너무 강경한가요? 아니요. 보수지만 제가 보수지만 아니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벼랑 끝 전술을 고민해봐야 되고 너무 일본처럼 호구 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없어요, 말씀으로 전혀 없어요. 이해를 하고 싶고 이게 좀 뭐랄까 늘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께는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 것 같은데 트럼프라는 사람을 어디에서는 자연재해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방어해야 되고 대비를 하는 거에만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우리 트럼프라는 인간을 축구계의 어떤 인물에 빗대자면 혹시 어떤 인물에 혹시 빗댈 수가 있을까요? 네? 축구보다 농구 쪽 아닌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누구에 빗댈 수 로드만 막 이 정도. 그러니까 축구에도 폭군 알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폭군. 폭군. 일단 트럼프는 축구나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내년 북중미 월드컵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러네요. 지금 축구 못 하잖아요. 그 챔피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것도 멕시코, 캐나다 공동 개최인데 미국 우리한테도 지금 이번에 지잖아요. 그래서 축구나 신경 썼으면 좋겠다. 만약에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리더로서 근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축구 팬들이 가장 최악의 리더로 뽑았던 사람은 클린스만이죠. 클린스만. 그러니까 능력 없고 눈치 없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에는 이익만 갖고 돈 다 받아갔잖아. 약간 윤핵관 같아. 느낌이 정치적으로는. 근데 지밖에 모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든든하다. 믿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할 때 관련한 걸 물어보니까 저는 그 워딩이 귀에 딱 들어오던데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관련해서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두 번째, 국익에 배치되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이미 밝히셨고 저는 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력이 가장 중요한데 국가의 힘. 그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론 뭐 경제력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뭐 경제력은 굉장히 지금 세계 상위권에 올라가 있으니까 좋은데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지지율을 80% 몰아주면 대통령이 어딜 나가도 령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세계 지도자들 지지율 비교도 막 하잖아요. 막 어쩔 때는 막 옛날에 기시단가요? 막 꼴찌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윤석열하고 둘이 막 꼴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저는 더 많이 실어줘야 된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아마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시거나 또 트럼프라는 아주 어려운 상대를 할 때 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국력이 가장 중요해요. 지지가. 실제로 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서실장관에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좀 들어봤더니 금방 이야기하셨던 그 민심 여론을 우리 협상단이 레버리지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 우리의 어떤 역동성이나 우리의 어떤 두 번의 대통령을 바꿨던 촛불의 힘으로 이런 어떤 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그냥 책상 위에서 둘이 합의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걸 레버리지로 쓴다는 거예요. 지렛대로.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렛대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 힘이 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미치광이 전략하고 미치광이는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트럼프는 제가 볼 때 미치광이는 아닙니다. 미치광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의 패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도 트럼프가 한번 미치광이 전략을 썼죠. 우리 판을 흔들기 위해서. 그게 뭐 심리적인 전술 같은 건데 뭐 대한민국이 뭐 혁명이 있고 수청이 있어가지고 뭐 사업 못하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방을 딱 깔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 이번에도 이 317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정말 폭력적이고 잔혹하게 하는 장면을 또 보여주잖아요. 이 진짜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그 감정에 이건 굉장히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것도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위한 하나의 이것도 레버리지로 쓰려는 하나의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사실은 막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 이러면서 동요되잖아요. 전 그럴 필요 없고 오히려 중심을 딱 잡고 이재명 대통령 딱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우리 그냥 내년 가을까지는 전략적 인내 내지는 벼랑끝 전술 간다. 때려라. 우리도 그냥 간다. 살 길 찾는다. 뭐 차가 미국에서 안 팔린다? 그럼 뭐 다른 나라에 더 팔고 안 그렇습니까? 뭐 관세 때려라 그러면 25%. 이런 식의 약간의 자신감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줄 수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국내적으로. 전 그런 지혜의 총합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웃으셨어요? 굴복할 수는 없다. 아니 제가 지금 트럼프나 미국 얘기를 저도 막 하다가 갑자기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일주일 뒤에 미국 가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리젝 당할까봐. 리젝. 근데 설마 공항에서 정치 야시장 찾아보고. 근데 야시장이 영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건 아니죠? 설마 아니겠죠. 요즘에 유튜브에 영어 자동 번역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권 펴보고 Hey Mr. Park, you 출연 야시장. 트럼프 너무 씹었어요. 이랬다고 해가지고 나이트 마켓이죠. 야시장 나이트 마켓. 그러니까 리젝션 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미국이 국제 어떤 금융 질서라든지 이 혼란스러워. 안보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흐트러뜨려 놨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일정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시니까 비용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나요? 뭐 어떤 비용? 환율이나 이런 측면이 좀 많이 작용을 하나요? 환율은 저희가 어디 외국 나갈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래도
환율이 괜찮나 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저도 뭐 그것까지 다 따져보진 않았는데 네. 영향을 미치죠. 미치죠. 네. 근데 어쨌든 못은 박아놓고 가야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I love 트럼프. 저희도 잠깐 요건 알아듣겠죠. 잠깐 마스가로 가겠습니다. 마스가. 내가 마가까지 못하겠고 잠깐 마스가로 마스가까지 괜찮아. 마스가로. 예, 아무튼 미국 요즘에 그 미국 현지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라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고 뭐 최근에 미국 가신 적이 언제? 좀 됐습니다. 미국 간 지는 한 10년. 10년? 네네네. 그러면은 아마 처음 느끼는 물가의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비싸져서. 특히 이제 팁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팁의 수준보다 거의 한 2배, 3배 정도로 나와서 음식을 예를 들어서 15,000원 정도짜리를 먹잖아요? 그러면 팁을 거의 막 10,000원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실제 또 미국 다녀오시면 나중에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께 좀 들어보도록 하고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지지율 얘기는 해보고 이제 저희가 축구 얘기 할 건데 지지율이 58%가 오늘 나왔고요. 전주보다 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의 지지율을 보면 4위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뭐 김영삼 기억나시죠?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김대중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이렇게 해서 네 번째인데 취임 100일에 대한 이 긍부정 이유를 보면 긍정의 경제 민생 소통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유능하다 열심히 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두 분이 평가하시기에 100일을 놓고 평가해 봤을 때 대통령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말씀하셔도 되고 경제 민생, 뭐 소통,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 뭐 이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100일 평가에서 가장 주요했다? 저는 이제 지지율이라고 하면은 축구에서 전광판이고 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놓고 보자면 전반 한 5분 정도 된 상황으로 봅니다. 축구를 자꾸 비유하는데 잘하네요. 아니 잘 비유하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윤석열이는 전광판 안 본다 그래가지고 선수가 전광판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상해졌는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말 지지율 관리도 잘 하는. 그러면서 사실상 그동안의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하는 행정력 이건 뭐 원래 검증됐던 분이기 때문에 다 모두가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두 가지가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간 거죠. 하나는 정치 능력,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교력. 이 두 가지인데 100일만 놓고 평가를 해보면은 뭐 정치력은 A 뿔뿔입니다. A 플러스. 왜냐면은 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만나서 또 영수회담까지 먼저 제안을 하는 이런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력과 국민 통합에 있어서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정치력은 정말 A 뿔뿔이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고 외교력도 아직은 뭐 제가 단언을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첫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도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능력이라는 면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능력.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능력을 10분 마음껏 국민들을 위해서 발휘하실 것 같고 이제 다만 하나 걱정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 100일을 딱 보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 같다는 기대와 희망이 좀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불안 요인은 정부 여당의 뒷받침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얼마만큼 대통령의 역량을 서포트하느냐. 왜냐면 이게 약간의 그 당이라는 존재가 축구로 비유하면 약간 프론트 같은 거잖아요. 이 선수들 잘 뛸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이런 존재인데 이게 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실 대통령이 더 날아다니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 여당에서 서포트가 미진하거나 때로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이게 좀 안 맞을 때 그때는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남은 변수는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역량을 더 발휘해서 서포트를 하느냐 여기에만 이제 저는 좀 관건이 달려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렇게 앞에서 축구 비유를 너무 많이 섞었으면 우리 해설위원님은 어떡하라고 이제 그렇게 다 저는 축구 비교 안 하면 되죠. 잘하셨습니다. 혹시 법정으로 좀 비교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또 이제 저기 회계학을 전공하시는 그거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예. 저는 딱 이렇게 단어 하나가 계속 떠올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실용.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 두 가지가 막 느껴지던데 말이에요. 일단은 참 알아듣기 편한 말투를 쓰신다. 그동안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레토릭이어서 네. 뭐 안 들어도 되는 말이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현학적, 너무 이렇게 가치지향적이어서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걸 하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 이걸 하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거를 저는 그냥 일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느낀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쓸 때도, 인사를 할 때도, 그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거기에 매우 적절한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따진 거 따지겠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경제도 계속 그렇게 접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인사들, 예를 들면 전임 전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어쩌면 또 그 자기 선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굉장히 폭넓게 장관들을 기용한다든지, 또 실제 일을 할 때 보면 매우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 이번에 오늘도 그 강원도 타운홀 미팅 가서 삼척시의 한 교사 선생님이 도서관 없다라고 할 때 거기에 지역에 있는 정치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도서관이 건설되는 과정을 저렇게 잘 알고 물어볼 수가 있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앞으로 들어갈 건 얼마며 공기는 왜 안 들어갔고 공기는 누구랑 협의하냐? 이거를 그 해당 지자 몰라요. 잘 못 물어봐. 대화가 안 되는데 대통령은 듣자마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능력이. 맞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한 느낌이 그때 이제 장마 때문에 우수관 관련해서 우수관을 딱 지목하시면서 딱 그 소위 말하는 그동안 그 상습 침수 구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재난안전본부장이 그분이 이한경 본부장인데 그분도 지방행정고시 출신이고 지방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이제 중앙정부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교가 되는 이유가 사실 대통령께서 기초행정부터 다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하늘에서 뜬금없이 내려온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뭐 누구의 딸, 뭐 어떤 뭐 누구의 친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검증받아서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일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에 제가 참 동의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뜬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옆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서 보통 대통령들 연설이나 그 기자회견 들어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졸려요. 솔직히. 흡입력이 떨어지고 듣다 보면 뭐 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좀 중복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를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유머도 섞기 때문에 이게 좀 흡입이 된다 그러죠. 쉬운 표현도 많이 쓰죠. 네, 쉬운 표현도 많이.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영상은 저 지금도 돌려보는데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 버전의 그런 언어 구사를 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훌륭하게 보는 점은 국정원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1급. 이게요,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 두 정권 다 공통점이 다 갈아치웠어요. 싹 다 갈았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채운다는 얘기죠? 자기 사람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왜? 날아가니까. 숙청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다 냅둬라. 냅두는데 공무원들은 도구다. 갖다 쓴다. 이런 식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고 이분은 일을 하실 줄 아는 분이고 해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 조건을 최대한으로 아는. 근데 보통의 정치인들은 현실의 조건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조건을 탓하면서 오히려 탁상공론으로 가는 관념적이고 교조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많고 현실은 안 되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그 필드 체질로 딱 보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냉정하게 말해서 성공한 대통령 별로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단임제 체제하에서. 전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들어가셨을 때의 지지율보다 같거나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약간 그런 성공한 대통령의 첫 모델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성공한다는 건 결국 과정도 좋고 결과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다 일치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한 크루이프가 했던 말이 있어요. 축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무의미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결과는 나오는데 과정이 안 좋아요. 그거는 지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축구는.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나오지만 과정이 너무 막 뻥축구해. 지루하지. 이게 뭔 축구야? 그렇게 이기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 축구가 뭐냐? 지루하죠, 그런 축구는. 근데 막 멋진 플레이가 있는데 결과를 못 가져. 그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즉 플레이도 멋있어야 되고 결과로서 잡으면 와, 이 팀 정말 멋있다. 이 팀은 성공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가도록 응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실용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가치지향적이면서도 결과를 내올 수 있는 그 정책을 계속 펴려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과 결과를 다 잡는. 그래서 의미도 있고 아주 멋진 이런 결과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참 이 현재 이제 100일에 대한 평가도 두 분이 잘 해주시면서 디테일까지 좀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뭐라고 한마디 표현 하나 빌려드려요? 하고 싶었는데 표현 대출. 아니 표현 대출 싫어요. 아니 안 받겠습니다. 이따 본인이 써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100일 되고 나서 느꼈던 게 도대체 기자회견을 몇 번 했지? 뭐 4,5월 미팅 몇 번 했지? 꽤 많이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통하고 싶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 그 소통이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고 이해시키고 싶다라는 내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이런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많고 어제도 100일 기자회견했는데 오늘도 타운홀 미팅 하는 거 보면 그런 분 같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원동력이 뭔가 생각해보면 아 이게 체력이구나. 대통령은 3개의 패를 가졌구나. 박지성 선수가 떠오를 때가 2개의 심장. 네, 있고요. 2개의 심장이 있고 13번. 그리고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스트레칭을 막 해요. 막 스트레칭을 하는데 촬영하는 촬영 감독이 김연아 선수한테 물어봅니다. 스트레칭 하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김연아 선수가 피식하고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운동선수들한테는 그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루틴. 그러니까 루틴은 개인이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원칙이잖아요. 대통령도 하루 뭐 4시간, 5시간 주무신다고 하지만 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빡빡하게 그 루틴과 원칙을 지켜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김연아 선수도 떠올랐고 이제 그런 근면성실함과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일 치고는 저희가 너무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받쳐주기 때문에 오늘 MBC도 뭐 63% 나왔고 뭐 갤럽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58%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숟가락 한번 얹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 이유가 많아. 그러니까 말씀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질문 하나 나오면 한 15분씩 설명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체력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용이 있는 정치인이라서 그러니까 들을 맛이 나요. 들을 맛도 나고 안에 이게 막 끌어오르니까 표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말이 많잖아.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 특징이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막 끌어오르는 거죠.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도 기자회견 하면서도 하나도 안 지루하고 시간이 순삭이고 그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면 15분 나옵니다.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이 많은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떠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 지루해요. 술자리에서 부장님들이 얘기하는 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졸립죠. 졸립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을 내려가고 사람들의 말에 듣잖아요. 네. 현재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얘기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선하면서 축구 팬들이 제발 좀 소통 좀 하자. 하라고 그다음에 축구 현장에 있는 감독들이나 선수들과 소통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 소통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어요? 쇼를 하나요? 팬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축구협회 인스타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삼행시 축구협회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뭐 지금 뭐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소통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건 쇼통이잖아. 그 말이 안 쇼도 되잖아요. 너무 지루한 쇼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자기도 소통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윤석열한테 배운 건가? 체력 루틴 이런 것도 있지만 생각, 관점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그게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이제는 맞아 떨어질 것 같고. 축구협회 이거 갖고 삼행시 하면 그 소통이 됩니까 그게? 아니 윤석열이 소통을 하면서 용산을 옮겼잖아요. 근데 소통이 아니라 그냥 술통이었잖아요. 술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냥 10m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게 용산에 있든 청와대에 있든 또 이제 대통령께서는 또 청와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물론 공간도 중요는 한데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도어 스태핑 하다가 100일도 못 버텼잖아요. 막 손가락질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소통을 해야 되죠.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소통 방식이 아마 지금 가장 그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될 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리더십이라는 거 어떤 것인지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서 이게 우리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결론으로 한번 나아가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좀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희 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변수가 있다면 뭐 여당, 정부 쪽에서 혹시나 이제 우리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등장하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뭐. 아마 이제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박문성 해설위원께서도 기사는 좀 이미 조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여당의 당대표하고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게 사실 지금 좀 갈등을 좁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 뭐 조선일보 보도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가려서 들어주세요. 조선 보도인데 어제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동지이자 전후 함께 뛰자 이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했는데 최고위 끝나고 방망이 땅땅땅 두드리자마자 바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쌩 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두 분이 지금 노룩이긴 해요. 노룩. 사실상의 노룩 패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진짜 눈을 안 쳐다본대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오늘도 정청래 대표 들어왔고 김병기 원내대표 들어왔는데 서로 노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가버린 건 김병기 원내대표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가 패스를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사과했으니까? 사실 이게 정치도 팀플레이의 예술은 똑같죠.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아까 그 당의 역할을 구단주, 그러니까 구단의 프런트의 역할에 제가 좀 비유를 했었는데 어쨌든 프런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수들이 잘 뛰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트레이너도 와야 되고 또 전략도 잘 짜줘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 만약에 프런트가 싸워가지고 선수들 오히려 관심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 결과가 좀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청래, 김병기, 정청래 이 두 분의 갈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저는 이게 위험 신호라고 보는 게 갈등이 있거든요. 엄연히 뉴스에도 다 보도가 됐고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근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봉합이 됐다라는 식으로. 아니 방송 나와가지고 아니 이견이래 그냥. 갈등이 아니고 우리 잘 지내요. 이거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냥 덮어버리면 된다라는 인식이 요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거는 갈등이 이미 국민들 앞에 다 보여진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다. 이 현상을 부정해서 우리 싸운 거 아니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쇼윈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문제 또 터지거든요. 곱다가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가 두 개가 뭐냐면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다시는 반복이 안 될 거고 대안으로서 그럼 어떤 조치들을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권한이 클수록 전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권한이 더 크신 분은 정청래 대표예요. 당을 아우르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우여곡절 끝에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과가 부덕의 소치다. 덮고 가자.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킨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 사과가 굉장히 잘못된 사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라는 게 나와야 그 당사자도 기분이 풀리거나 뭐가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정무적 차원에서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라는 것은 뭐가 나아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갈등 현황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조금 더 이게 더 이런 이견이 내지는 갈등이 더 반복될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선수들 간에 뭐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갈등이 뭐 이제 깊어지면은 서로 뭐 수신호 아무리 주고 뭐 막 자신한테 패스해달라고 손짓을 해도 공이 그쪽으로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리더라고 한다면 선수들의 마음을 뭐 풀어주거나 아니면 화합이나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그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근데 이제 얘기하실 때 네.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만 더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네.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밖으로 자꾸 봉합하려고 한다. 밖으로 메시지 자체가 문제 없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주목해요. 이게 축구팀도 똑같습니다. 싸워요. 같은 팀끼리 싸웁니다. 막 라카룸에서도 막 싸워요. 라카룸에서도 막 고성이 늘리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싸웁니까? 그리고 사람 사이는 다 그렇죠. 한참 나이에 막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그것도 막 몸 비비면서 막 서로 자체 연습 경기하면 진짜 실점좀 빡빡 부닥칩니다. 순간적으로 욱 올라오죠. 멱살잡이도 하고 막 실제로 막 달려서 싸우기도 해요. 욕도 하고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싸우는 거는 비일비재한데 이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그 팀이 그 리더가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가 딱 캐파가 나옵니다. 가장 잘못 풀었던 얘가 클린스만이에요. 선수단 내에서 불화가 있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그 문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자, 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밖에다가 미디어에 알리고 부추기고 더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참 실제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축구팀에서 어떤 걸 쓰느냐 싸워요. 그러면 감독이 부릅니다. 두 선수 싸운 선수들. 우리 뭐 한 30명 된 둘이 싸워서 훈련하다가 와봐. 따로 불러요. 불러서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싸우면 너희 둘도 감정이 남을 거고 나 우린 팀인데 팀워크 자체 당연히 좋아 안 좋잖아. 근데 왜 싸워? 니네 자꾸 싸우면 너희 둘도 문제지만 우리 팀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일정한 페널티를 주겠어. 그게 벌금일 수도 있고 경기에 출전 정지일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딱 강하게 얘기합니다. 세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 있습니다. 이걸 같이 지켜봤던 모든 선수 내 방으로 다 들어오라 그래. 다 들어옵니다. 그럼 뭔 얘기 하냐면 그 앞에 스피치를 하는 그 감독이 너네 두 선수 싸우는 거 봤어? 예 봤습니다. 싸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당연히 안 되지? 우린 팀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너네들 왜 부른 줄 알아? 내일 만약에 이 문제가 보도가 된다든지 다른 데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퉜던 문제들이 더 문제가 어떻게 알려져서 그게 계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너희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묻겠어.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야. 이 문제는 부정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감정을 너 싸우잖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우리가 해결한다. 그러니 이거를 밖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크게 키우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밖으로는 당연히 전략적으로는 저희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안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더 치열하게 논쟁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서로가 더 진심 어리게 사과했을 수도 있고 더 잘 가자고 각오를 다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 축구팀에서는 안으로는 치열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밖으로는 저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축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뭐 이제 그 축구에 또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갑자기 좀 떠오른 거는 그럼 이제 감독이 이제 이렇게 선수를 부르잖아요. 갑자기 떠오른 거는 그러면 이거 예전에야 뭐 이제 여당 총재를 대통령이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잘 아우를 수 있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은 좀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런 뭐 여당 대표나 그 원내대표를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이벤트를 또 따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방식대로 풀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해법이 혹시 있겠습니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생각하시기엔? 근데 이제 비공개로는 대통령께서 뭐 편하게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 친한 사이일 테니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재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쉽지 않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당의 그래도 리더, 당 대표, 그러니까 그 다음은 없잖아요. 최고위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더 아니 뭐 품는다는 얘기 너무 좀 죄송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계란은 그러니까 제가 뭐 문제를 저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어쨌든 권한이 가장 큰 분이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회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만큼은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해결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접근한다면 좀 문제는 또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라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라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조금 더 어떤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서로 미스 소통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이걸 좀 더 이렇게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뭐랄까 더 시인하고 더 받아줄 수 있는 좀 그런 자세로 가지 않으면 이거 당에서는 더 해결할 이걸 뭐 최고위원회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사무총장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건 여러분들 정치랑 연결짓지 마세요. 그냥 어떤 인물들끼리 어렵지. 갈등을 빚었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됐지라는 그 기억을 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손흥민하고 이강인 선수가 그 과거에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때 어떻게 봉합이 됐었죠? 서로 일단 시간을 갖고 또 일단 이강인 선수가 먼저 미안하다고 뜻을 밝혔고 그래서 또 런던을 찾아갔고 이강인 선수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래 우리 잘해보자 라고 안아줬고 다음번 경기할 때 골 넣고 둘이 세레머니를 멋지게 끌어안는 세레머니를 했고 그때 다 눈 녹듯이 그냥 해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좀 밖에서 보는 입장이니까요. 요거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다른 정당도 그러겠지만 민주당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도 있고 거기 사람 구성들이 있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를 해결을 못 할까요?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축구팀도 다 흔들리고 다 뭐 할 때마다 뭐 선수단 전체 회의해야 되고 이거 그냥 아까 저 싸우면 야 이 새끼야 싸우지 마 이러면 돼 넘어가요.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민주당 그 정도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힘이 있다. 저력이 있다. 그렇게 저는 큰 문제로 밖에서 보기에는 큰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 이강인 선수는 런던까지 가서 이제 손흥민 선수랑 같이 만나고 골 넣고 세레머니까지 같이 했으니까 다 풀렸고 지금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딱 골 넣고 세레머니 딱 하면 돼요. 오히려 이 문제가 이렇게 갔으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지지자나 유권자나 시민들이 국민들이 뜻을 계속 밝혔잖아요. 처음에 합의가 나왔을 때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런 전체 의견 압도적인 의견을 반하는 어떤 합의를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죠. 그리고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이 정당을 지탱하고는 이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게 얘기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마치 프로축구팀이 대표팀이 팬들과 완전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해요. 이거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그 얘기예요. 하지만 선수들끼리 약간의 뭐 몸 좀 부닥치고 싸우는 거 그거를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 감독이나 선수들이 그럼 축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말고 정치하지 말아야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제가 지혜를 조금만 더 하나를 강구해 보자면 한 스푼. 지금 요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큰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의 총 책임자로서 어쨌든 합의를 해왔는데 그게 국민들의 정서에 부딪혔고 또 대통령께서도 나 몰랐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김병기 대표 쪽에 제가 그 메시지만 분석을 해보면 이거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최고위한테도 보고했고 법사위, 특위 다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소통이 이제 뭐 농밀했냐, 뭐 연성이었냐,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본인은 다 소통했는데 왜 책임은 나 혼자 다 지고 지금 내가 욕을 혼자 다 먹냐. 지금 이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제 제가 정청래 대표의 사과가 좀 아쉽다고 한 부분이 그냥 부덕의 소치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김병기 대표의 주장이 나왔거든요. 다 보고했다. 그럼 보고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분들은 그럼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고 내가 어디까지 그럼 책임을 같이 나눠줘야 되느냐를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부덕의 소치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냥 덮고 갑시다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저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선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 입장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억울함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울 심하게 당했는데 심판이 안 본 거예요, 이게. 그 솔직히 뚜껑 열리잖아요. 나 지금 인대 아픈데 지금 나 긁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저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니까 나눠질 일 있으면 저는 그거 왜 책임 못 나눠집니까?
저는 김병기 대표가 말이 만약에 틀렸다. 최고위원한테 보고 안 했다. 그럼 그거 거짓 해명이잖아요. 그럼 거짓 해명으로 그건 또 뭐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냥 그게 아니라 김병기 대표의 주장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은 이제 없거든요. 물론 이제 빨리 봉합하자라는 건 제가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갈등의 현상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못 봤다는 건 모르지만 다 봤는데 이거 없다 우리 잘 지내요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오히려 저는 더 건강한 해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핵심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지금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지금 책임을 나눠지는 면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저는 좀 지혜를 모아본다면 충분히 저는 해결은 가능한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 듭니다. 내용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뭔가 정리하는 형태,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 저렇게 뭐 만약 오해가 있으면 풀고 아니면 뭐가 있으면 뭐 밝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밖으로는 그렇게 큰 틀로 저희 큰 문제 없어요.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안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게 큰 문제라가 아니라 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재밌는지 댓글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댓글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자 계속 올라갑니다. 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빠르게 올라가서 전광판 보고 대단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이제 곧 10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뭐 불신 늘어날 수 있고요. 뭐 이제 갈등이 봉합되면 또 박수 쳐주는 분들도 있겠죠. 다만 민주당사 앞에 요즘에 뭐 근조화한 행렬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보시는 분들의 좀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불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축구 팬들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을 향한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이 축구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이 감독을 하고 나서 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축구를 열심히 안 보게 됩니다. 이거 사실 저의 지금 스탠스예요. 저 같은 분들 꽤 많을 텐데 여전히 좀 그런가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신이 좀 더 편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네. 요즘에도 그런가요? 저 궁금해서 저도 이번에 있었던 미국 멕시코 경기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두 채널 TV로 하면은 TVN, TV조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 이렇게 해서 이제 OTT는 이렇게 했는데 세 군데서 했는데 나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월드컵 얼마 앞두고 중요한 평가전이었잖아요. 시청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낮아져 있나요? 얼마 정도 나왔을 거라 생각하세요? 국가대표 TV로만 놓고 TV조선 중계 그다음에 TVN 이렇게 두 개가 나눠 있어요. 둘 다 케이블이긴 한데 지상파 중계가 아니고 TV조선과 TVN이다. 보통 요즘에 이제 케이블 시청률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 3%? 3%? 3에서 5%? 아니 저는 적어도 좀 높게 봤는데 그래도 국가대표니까 한 4에서 5는 더 나와야 되지 4, 5 정도? 1.5, 1.8? 정말 충격적이었어. 와, 많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1.5, 1.8은 그러니까 뭐 진짜 예전처럼 막 저희가 정파 막 할고 그럴 때 뭐 30, 뭐 40 이거는 뭐 옛날이지만 그래도 근래만 하더라도 정말 그래도 아무리 해도 한 10% 안팎. 정말 이 경기는 너무 뭐 예를 들면 상대가 그렇고 경기 유럽도 안 왔어 유럽파들도. 그러면 한 7, 8. 깜짝 놀랐어. 손흥민까지 다 나왔는데. 근데 1.5에서 1.8. 와. 아니 손흥민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1.5에서 1.8이면은 관심이 많이 오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오전 10시 경기였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시청률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확실히 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 뭐였냐면 홍명보 감독이 전술 전략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있어 없어는 아니었잖아요. 본질은. 그때 우리가 제가 청문회를 가거나 이럴 때 국회에 나갔을 때 홍명보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뭐 전술 전략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했던 게 아니잖아요. 왜 밤 11시에 집 앞에 빵집을 찾아갔는데 그게 공정한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들에 대해서 왜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합니까? 절차에 대한 공정성이죠.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올바릅니까? 라고 하는 우린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였단 말이죠. 다른 결이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잘할 거냐? 이거하고는 다른 결이죠. 사람들이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야 그래 결과 좋은데 뭐 과정 잊어주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결과 지상주의로 살 때는 치유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과정에서도 모든 걸 다 중시 여긴단 말이죠. 예전에 저희가 올림픽 같은 거 중계할 때 그 중계진들이 금메달만 샤우팅했습니다. 금메달 이랬어요. 네. 은메달 따면 아 안타깝네요. 맞아, 그럴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뭐 이랬단 네. 말이죠. 네네네. 동메달 더 얘기 안 했죠. 네, 그렇죠. 많이 메달도 못 땄다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막 비판하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 그럼 이렇게 만약에 올림픽을 중계하잖아요. 큰일 나죠. 그 중계진 잘립니다. 큰일 나요. 요즘은 뭐 동메달을 따도 아니면 메달을 못 따도 그 모든 흘렸던 땀이 아니 그 대회 나가려고 흘렸던 땀이 금메달 따면 위대하고 메달 못 따면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 땀을 소중하게 흘린 건데 그래서 만약에 뭐 입상을 못해도 정말 저 선수 정말 훌륭하게 뛰었습니다. 모두 박수 이런 게 요즘이잖아요. 예. 이때 당시에 처음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보고 박지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그래서 축구라고 하는 건 스포츠라고 하는 건 결과가 좋으면 많은 팬들이 과정이 좀 잘못했어도 봐주더라. 그런데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이번에 절차는 더욱더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의 과정과 절차를 기억할 것이다. 저는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 물론 경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받은 혹은 대표팀을 향한 이 차가운 이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개혁하거나 바꿀 건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하면 삼행시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집니까? 전혀 문제를 모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도. 그러니까 뭐 이번에 멕시코 경기, 미국 경기에 대한 제가 경기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크게 보면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월드컵은 이제 내년 여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8개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오히려 축구협회에서는 만약에 그 정도의 소통 능력이라면 거의 쇼통도 아니고 저는 뭐 좀 구린 쇼라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같아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거에서 질수록 좋아합니다. 질수록 좋아요. 그래야 영남기득권에서 그냥 더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시청률 오히려 1.5 나오면 더 웃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가 좀 불안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해먹을 수 있고 관심이 더 없으면 야 비판과 감시도 없네 우리끼리 더 해먹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스럽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왜 하냐면 이게 법과 제도가 그래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회장 선거를 체육관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간선제로. 간선제로. 문제죠. 그래서 200명 정도를 뽑아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간선제로 하면 언제나 통제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말하면 종신이 가능한 지금 구조가.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되게 의미 있는 토론회가 하나 열렸죠.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체육단체들 선거제도를 좀 바꾸자. 지금 다 간선제도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87 이후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직선제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왜 체육단체만 그렇게 과거에 묶여 있어야 되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하는. 그래서 이번에 직선제가 되려면 모바일 투표 돼야 되잖아요. 그거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죠. 지금 중앙선관위 하니까 해서 이 논의에 그도 들어갔습니다. 모바일 투표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의 의견에 배치되거나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이런 걸 줘야 실제로 그 사람들도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 법과 제도를 통한 어떤 강제를 통해서 협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계속 아니 하고 근데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인데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주권이니까 참여자들에게 그 권한을 다 넘겨주는 게 우리 정부와도 지금 결을 같이 하니까 하여튼 저는 이 체육회 관련돼서는 정말 좀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비민주적인 축협이라고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이 댓글도 달아주셨고 시방 노발 대발님은 축구는 아직도 전두환이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체육관 선거 하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비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축구 대표팀에 대한 차가운 평가, 대표팀이라기보다는 이제 감독에 대한 평가, 축협에 대한 평가가 사실 결과를 두고 봤을 때는 아마 나는 이제 축협 지지 안 하고 정몽규도 싫고 홍명보도 싫으니까 대표팀 망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근데 다만
결과는 요즘에 어떤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결과는 잘 나오고 이번에 미국 가서 평가전은 괜찮았습니다. 내용도 괜찮았고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도 괜찮았고 네. 그래서 지금 괜찮았어요. 근데 뭐 계속 평가전 해야 되니까 또 다음 달에 또 있고 그 다음 달에 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여기서 오늘 제가 전술 분석 이거 따로 할 거니까 일단 올드예요. 축구가? 너무 올드해요. 플레이가? 그러니까 축구협회 아니요. 축구협회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이 스타일이 너무 올드해요.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축구협회도 소통하러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CEO들이 막 시장에서 문제 있다 그러면 홍보팀 불러서 깨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홍보팀 니네가 홍보를 못해서 이놈의 소비자들이 날 이해를 못해. 막 홍보팀을 조졌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회장도 괜히 홍보팀 불러서 니네들이 내 진정성을 지금 팬들에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소통위원회 만들고 난립니다. 네. 홍명보도 똑같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손흥민 선수의 주장 문제를 걸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손흥민 주장을 뭐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아니 모든 주장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뭐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주장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 만나서 뭐 내 생각은 이런데 넌 어떠니?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계속 가자. 아니면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이렇게 고민해보자 이렇게 되고 뒤에 또 선수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대표팀의 가장 좋은 주장은 누구라고 생각해? 어떤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해서 힘있게 딱 가면 되잖아요. 계속 밖에 흘립니다 기자들한테. 아이고 또 옛날 계속 흘립니다. 너무 그렇죠. 제가 옛날 올드하다는 거.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여론을 살피고 싶어서 여론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의 그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 뭔가 기자들에게 계속 흘려서 그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들도 가만히 있다가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야? 손흥민 주장을 맡아야 되는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느냐 여부를 그런 식으로 흘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뭐 손흥민 선수가 좀 부상이에요. 뭐 소속팀에 잘 못 뛰어요. 팀이 없어요. 이러면 고민해 볼 만하죠. 그렇죠. 아무런 게 없어요. 진짜 리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흔드는 게 어딘데? 아니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감독맘에 안 감독은 교체하고 싶은 뭐가 있겠죠. 그러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왜 밖에 흘리냐고.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해. 홍명보, 정몽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리더십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 계속 기자 인터뷰할 때마다 이번에 대표 소집됐을 때 기자들 중에 물어보잖아요. 감독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이게 말을 워낙 이제 되게 자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얘기를 잘 해봐야 되고요. 왜 이런 불편함을 계속 만들어내냐고요. 선수들이 불편하게 근데 그걸 의도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너무 올드하잖아요. 의도하는 방식. 정말.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해, 진짜. 아니 축구 결과야. 그래도 성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참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선수들이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내 가지고 잘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이 감독 때문에 또 하게 되고. 아까 박지성 선수의 말씀이 딱 귀에 남네요. 이게 정말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 그게 지금 기억에 계속 남으니까. 참 박문성 해설위원 아니면 나 지금 이미 나갔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나는 나님, 감독님 너무 싫어요. 이런 아주 노골적인 댓글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다 받아가지고 기분이 혹시 꿀꿀하시면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드디어 공개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와 예쁘다. 그러니까 이오지오 티셔츠입니다. 좋네. 고급 프리미엄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 그리고 이게 항상 여러분들 시그니처로 여기 이렇게 마크도 저희가 잘 달아놨고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급 장섬유를 사용해 가지고요 부드럽고 변형이 적습니다. 통기성이 우수하고 보풀이 방지되고요. 견고한 염색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장섬유라는 거를 쓰면 당연히 덜 늘어나고요. 빨래를 해도 변형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염색, 색이 당연히 안 빠진다라는 거고요. 자, 오프라인 매장가 35,900원인데 저희가 하나당 25,900원에 모시고요. 여기서 멈춘다면 이오지오가 아닙니다. 두 벌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양말을 서비스로 드리는데 배송 메시지에 박문성의 정치야 시장, 신인규의 정치야 시장,
박형식의 정치야시장, 정치야시장이라고 적어주시면 양말 한 켤레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상단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치야시장은 이오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 멋쟁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오지오와 색깔이 5종인가요? 예, 지금 긴팔은 저희가 5개의 색깔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쁘다. 예, 여러분들 5개의 색깔 중에 이쁜 색깔 골라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슬슬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긴 소매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63% 중에 넷 중에 한 명이 뉴 이재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고요, 30대고요, 중도층인데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이준석? 과거에 이준석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왔다. 이거 뭡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그러네요. 잠시만요. 아니 무슨 갑자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여기 뉴 이재명이 있었네. 중도층의 이준석하고의 그 결별. 아니 우리는 원래 이재명인데요. 네. 여기 뉴 이재명이 있었네. 저 편입생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보수 언론 뭐 저도 그거에는 일부 해당이 됐던 사람인데 굉장히 악마화가 심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정말 뿔 달린 사람처럼 묘사를 많이 했고 또 정치 공방이 워낙 그 우리나라 정치가 반정치성이 강해서 상대를 악마화해야 본인들의 지지층이 더 결집되고 그걸로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이 차악 선거로 항상 갔기 때문에 잘하기 경쟁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준석 의원이 밀었던 그 세대 포이론 뭐 그 용어 자체가 좀 잘못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던 흐름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시키고 있고 정치로서 실력으로서 능력으로서 입증을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 30대의 중도 성향의 뭐 남성이 됐든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당연히 편입이 되는 거죠. 그분들의 표를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이 바구니에 담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찾다가 이준석한테 갔던 표심이 그 소위 뭐 젓가락 발언이라든지 반정치성 행태라든지 뭐 저도 그 소위 말하는 뭐 눈꺼풀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 아니구나 라는 걸 저도 한 언제입니까? 2023년 저도 한 여름에 좀 이렇게 노선을 달리 갔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 쌓여왔던 그런 표심들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 세력으로 인정하면서 이게 몰려오는 그런 흐름 아닌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선 때 중도보수 확장론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전 이게 70%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잘하면. 근데 이렇게 돼야 보수의 종말이 가능해집니다. 보수의 종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지금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놀랐는데 마치 저를 갖다가 그 대명사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표심이 열려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좀 반기고 있는 거 아니냐.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문성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남성들이 움직였고요. 30대 쪽에서 움직였고요. 중도층에서 움직였다라는 게 이제 바로 뉴 이재명 쪽의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얼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성 30대 중도층 중에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를 보고 야 이거는 내가 알던 이재명이 아니야 라고 마음을 바꾼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까요? 이분들은 왜 마음을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왔을까요? 주식이요. 주식. 그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되게 이념의 체계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런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워딩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 좀 더 저기 있을 때는 야 이거 우리가 쓰면 안 되지 이런 용어는 예를 들면 주식해서 돈 벌어라. 이건 정말 이 자본주의에 투항하는 말이라고 저는 옛날이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본주의의 꽃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지금 자본이나 국가의 어떤 자산들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개인들은 우리가 이제 하는데 실제로 월급만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부동산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주식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뭐 야, 니네 그거 하면 좀 나쁜 거야. 가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한단 말이죠.
예. 실제 이런 거 놓고 보면 지금 워딩은 실제로 저는 그냥 약간 중도 혹은 보수에 가깝다고 봐요. 하지만 또 가치적인 거는 또 뭐 왼쪽도 있겠죠. 되게 넓어졌어요. 넓어지면 예. 여기에 이걸 내가 지지하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건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봐요. 특히나 지금 30대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도 좀 가장 올랐다고기도 하고 일단 주식에 대한 생각 자체가 되게 전향적이잖아요. 네. 옛날처럼 야 하지 마. 돈 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제 중도 보수에서는 한 말씀만 제가 보태자면, 예. 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어떤 인터뷰에서. 맞아요. 전 그게 보수 확실하다고 믿는 게, 저도 보수잖아요. 제가 보수인데 왜 똑같다는 걸 느꼈냐면, 예. 최근에 그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수들은요, 현재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급격하게 바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보수도 뭐 구태와 다르니까, 수구와 다르니까 제도를 바꿀 수 있는데, 보수는요, 바꿨을 때 좋은 면보다는 바꿨을 때 안 좋은 면을 많이 챙기게 돼요. 그 보수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역할. 우리 사회가 더 발전은 해야 돼. 동의해. 그렇지만 급격히 바꾸면 요런 부분들이 문제 생길 수 있잖아를 따지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됐고 일단 나중에 부작용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해. 이런 사람들이 진보거든요. 그것도 유의미하죠. 근데 저는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보수라고 제가 확신했어요. 저랑 생각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꾸는 건 동의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중도 보수의 확장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중요한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가능하다.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면 뭐 보수들 바깥에 그게 외연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수의 종말로 저쪽 보수, 저 국민의힘 계열들이 이제 종말이 되는 거니까 또 그 국민들이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란 동조 세력들을 다 없애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해서 더 많은 확장을 더 가져와야 되고 저는 그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거 같아요. 이준석 그 후보를 지지하다가 상당수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뺏겼다라는 부분은 이준석을 보통 좋아했던 남성들 그리고 30대 층이라고 한다면 이준석의 어떤 학벌 내지는 또 외피적으로 보여지는 능력 있는 젊은 보수라는 어떤 이런 뭐랄까 태도 이런 측면들이 그건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이준석에게 하는 기대인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고 나서 남성과 30대가 보기에는 능력과 역량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30대와 남성이 있다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잠깐만, 이재명을 내가 지지를 안 했고 이준석을 지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나 이 사람 지지할래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젓가락은 너무 멀리 갔잖아요. 그건 멀리 갔고 또 계엄 국면에서 네. 시끄러 임마라는 외마디 외침을 놔두고 담을 안 넘어갔던 그 정말 둔감함, 네. 민첩성이 없는 태도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좀 메모하시길래 혹시 우리 해설위원께서 뭐 이렇게 듣다가 이제 이런 거죠. 네네. 진보, 네. 중도. 네. 보수, 칼처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100년 전에 막스가 다시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얘기했던 거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잡해서. 우리는 여전히 옛날식으로 뭔가를 나누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다 섞여 있어요. 내가 진보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의 삶은 당연히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보수의 삶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진보적 개념에 대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계속 이렇게 정치의 고관여층이라든지 아니면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칼처럼 나누려고 해요. 넌 진보, 중도, 보수.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위치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대통령 워딩 갖고 이거는 진보적이야. 이건 보수 나누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 나눔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려움이 없을까가 중심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떤 정치, 이제 국익을 어쨌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라는 거는 결국 진보 보수 중도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예. 규정보다는 그냥 혈액형 같은 거예요. 성향 A형 성향이라 그래가지고 뭐 소심하다. 물론 소심한데 또 대범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A형 그냥 재밌게 보잖아요, 그냥. 아니 저는 성향 B형 뭐 B형 남자 뭐 이런 거. 야시 일본하고 우리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요즘 MBTI, MBTI나 뭐 이런 것들도 재미삼아 마찬가지예요. 성향이죠. 아니 저는 이제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꼭 알아갔으면 좋겠는 게 진짜 어제 거의 막 사람들이 주목을 못했는데. 주중대 사건은 저는 대통령의 이 어떤 그 인사 방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건지 잘 나왔다고 봐요. 노태우 씨의 아들인 노재현 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정치인도 아닌데 대통령이 주중대사로 임명한 데다가 이 사람과 친분도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임명했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바라봤을 때 뭐 어떤 진보 쪽에서는 이거 예전에 그 군부 쿠데타의 주역에 가족에게 이런 자리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일부 저항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아마 그 결정에 대해서 아마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지 않을까. 두 분의 말씀 종합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요. 예, 오늘 또 두 분이 이렇게 재미나게 금요, 정치, 축구, 학개론 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신인규 변호사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